정치오늘 시작합니다. 오신환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 자리에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랑 면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눌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아무래도 김호수 총장께서 지속적으로 예. 소위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도 위반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이 형사 사법 체계를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라고 네. 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고 또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역할을 좀 부탁드리는 뭐 그런 입장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동안 이게 상당히 거리두기를 했던 청와대 대통령의 네.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이 사퇴의 배수의 진을 치면서 지금 만남이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도 큰 고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큰 혼란을 자초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무거운 또 책임감을 임기 마지막에 대통령께서 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재자의 역할을 좀 나서서 이것이 이렇게 시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 충분히 공론화하고 또 특히 법조계나 국민들이 정서가 지금 굉장히 반대하는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시간을 거치면서 좀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이제 김호수 총장이 면담을 마치고 대검으로 복귀했다라는 그런 소식까지는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어떤 이야기 나눴을까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고 네. 면담을 자청하신 이유는 지금 이렇게 검찰과 마치 입법 권력이 서로 강대강 대치로 가는 이 국면이 굉장히 국민들 보시기에도 좋지 않고 네. 또 대통령으로서도 5월 9일 자정까지 임기인 문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한 부담감과 고뇌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민주당 사실은 내부에서도 방향은 맞지만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이제 몇몇 분들은 또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엔 당론으로 채택이 정했죠. 됐고 또 그 이후에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때문에 사실은 더 이게 그 가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들의 어떤 집단 반발, 그리고 오늘 또 고검장 회의, 내일은 또 평검사들이 또 모여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례 없는 검사들의 이런 반발의 모습에서 저는 대통령의 어떤 그 고뇌하는 그런 마음에 앞서서 같은 공무원들인데 지금 국방부나 여가부 공무원들은 할 얘기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있겠습니까? 아마 예. 그분들 심정은 인수위 앞에서 촛불이라도 들고 싶은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검찰들의 어떤 이런 집단 반발하는 모습이 바로 특권 의식을 보여주는 저는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점들을 지금 강대강 대치로 가면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어떠실까 이런 것도 민주당도 고민하고 또 대통령도 한편으로 고민이 크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길어졌어요. 네. 그리고 지금 고검장 회의에서 이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또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는 저도 궁금합니다만 대통령은 아마 직전까지는 이제 입법권 국회의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겠다고 하셨는데 넘어야 될 산은 여전히 많은 것 같고요. 지금 결론은 지켜보자고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김호수 총장으로서는 지금 검찰의 어떤 여론 또 국민들의 어떤 여론 또 시민단체 여론들을 종합적으로 대통령께 말씀드리면서 거부권 행사 이런 부분들을 간곡히 요청을 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기사 또 나온 거 보면은 이제 뭐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들을 김호수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께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도 말씀을 드렸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어서 좀 여쭤보면은 이번 만남이 성사된 것 자체가 민주당이 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네. 좀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 검수완박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왜 이 시기여야 되느냐 이런 부담을 안고 추진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그게 강한 의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제가 현역은 아닙니다만은 네. 저도 사실 속도가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작년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네. 공수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고 예. 또 6대 범죄 그 수사권을 이제 검찰에 남기고 조정을 하면서 이제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점도 있고 또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도 하고 지금 그리고 그 조정으로 인해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어떤 여파가 국민들에게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조금 신중한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결론이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오늘 이 면담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법사위는 또 소위를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마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는 없다 이렇게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대통령이 마음속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여정부 때 국가본부 폐지를 하려고 했었으나 결국은 못했던 네. 그런 굉장히 두고두고 후회로 남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의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거기에다가 당시에 그럼 개정 정도로 할 수 있었는데 여야가 좀 합의해서 할 수 있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걸 못했거든요. 결국에는 전면 폐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서로 논란만 하다가 개정도 못하고 마무리 지어버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완전한 수사권 폐지 넘기는 것 이거에 대해서 더 강한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힘으로 저렇게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에 대한 부작용을 우리 네. 국민들은 사실 다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러한 오만과 독주가 결국에 심판받은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정치개혁한다고 해서 선거법 만들어서 위성정당 만들었죠. 그리고 공수처를 밀어붙여가지고 만들었지만 국민들의 불만들은 지금 오히려 더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검경 수사권 분리라고 하는 네. 과거에 뭐 조정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가 1차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렇죠. 패스트트랙으로. 하지만 이제는 분리라고 해서 완전히 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이 수사기소의 분리하고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사실. 그러니까는 저 또한 검경 수사권 분리를 주장해 왔던 과거에 국회에서 그런 의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하지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차적 통제를 통해서 어렵게 만드는 것과 수사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헌법 지금 제12조에 나와 있는 영장 청구권 그 자체가 수사의 처음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뭐 그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권 마지막에 그동안 5년 동안 하지 않았던 그런 행위를 마지막에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수사권을 박탈하는 행위 자체가 향후에 본인들의 어떤 몸보신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비춰질 의도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를 6월 1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도 큰 부담이고 그것이 큰 역풍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형사사법 체계를 이런 식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민주당이 정말 이성을 되찾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론을 통해서 절차를 짚어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뭐 대다수의 지금 법조인들은 더군다나 대통령께서도 지금 법조인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려 섞인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저는 보고요. 이 분야에 대한 또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또 민정수석을 해왔기 때문에 이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는 개념과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개념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계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하더라도
좀가 이게 절차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좀 더 담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민주당이 예고한 일정대로 처리를 하면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물론입니다. 그때 예.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혹시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큰 고심이 있으리라고 네. 보는데 어쨌든 이 당에서 밀어붙이게 되면 문 대통령께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를 조절하면서 당도 그렇고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이 만약에 정말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가 되면 저는 이 국민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큰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차대한 이건 법안이고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의 합리적인 참모진들도 이 부분에 대한 속도 조절을 분명히 주문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철희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통령께 건의드렸으리라고 보고요. 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이성을 찾고 이것이 마지막에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조금은 정말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께서는 문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 대통령에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전까지 네. 국회에서 넘어야 할 선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네네. 일단은 이제 법사위 통과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본회의에 지금 필리버스터 예. 그것도 문제고요. 180석 확보의 문제도 있고 네. 박병석 의장이 또 핵심 카드가 예, 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야 될 선이 너무 많아서 박병석 의장께서도 이 부담을 고스란히 지금 본인이 지셔야 되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야 합의 우선이다 나는 네네. 이렇게 얘기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비근한 예로. 그런 점에서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국회 산을 넘는다면 저는 그대로 국무회의는 통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넘기까지 쉽지 않고요. 박병석 의장이 사회권을 넘기느냐의 문제에서부터 네네. 또 거기에 같이 수행해서 해외를 나가는 의원들까지 또 코로나 안 걸려야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180석을 채워서 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는 과정까지도 굉장히 험한 이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쪼개기 뭐 임시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또 간단한 문제도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국무회의까지 상정이 된다면 저는 거부권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지만 국회를 일단 통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난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이긴 합니다만 여러 이견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반대에 투표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김 의원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의 뭐 자녀들 문제를 놓고 의혹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공세를 굉장히 거세게 하고 있고 윤 당선인 측에서는 또 방어도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조국 전 장관 때와 좀 닮은 꼴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누가 봐도 닮은 꼴이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오늘 화도 내면서 뭐가 닮았냐고 오히려 역정을 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당선인과 또 앞으로 열어갈 새 정부를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낼 일이 아니고 죄송하다고 국민께 지금 오히려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도 이해를 할까 말까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부모님이 교수였던 조국 그 장관 사태 때 그리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 병원장이고 또 논문도 걸려 있죠. 또 그 편입학 면접 시험 할 때 또 지인 교수들이 들어가서 만점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부터 네. 심지어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병역 의혹까지 그 더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의 40년지기 친구가 장관이 못 되라는 법은 없겠죠. 그러나 장관이 되려면 적어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국민 모두가 친구여도 무릎을 탁 칠 만한 그런 인사여야지 이렇게 땅을 치고 지금 분노할 그런 인사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선인께서 지금 친구와 국민 사이에서 고민 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 시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당선되고 나서는 국민만 바라보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국민을 바라봐야 할 시점이죠. 그래서 여론이 이렇게 이러려고 정권 교체했나라는 얘기 나오면 정말 앞으로 새 정부 어려워지는 거죠. 출범도 하기 전에 굉장한 암초에 저는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선인이 빨리 이 부분은 지명 철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40년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자진 철회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건 윤석열 새 정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 당선인께서는 이제 그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그 인사청문회까지는 좀 볼 것으로 좀 시사한 것으로 언론들은 많이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 당선인께서 무슨 40년 지기던 사적인 관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네. 법조인으로서 그동안 이제 27년 동안 검사로서 재직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살아왔던 본인의 어떤 소신 때문에 네. 저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당선인께서는 이제 검사가 아닙니다. 네. 예, 대통령으로서 또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는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모든 후보자들이 완전 무결하게 100% 청문회를 다 통과해서 국민들께 흡족함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네. 검증에 대한 문제들이 다소 부족했다라면 국민들께 소상하게 이 부분이 부족함을 말씀드리고 저는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더 많은 분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분들을 선별해서 다시 추천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뭐 정부 출범에 무슨 힘겨루기나 이런 쪽으로 비춰질 이유는 저는 전혀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조국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이 다 경험을 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다시 데자뷰가 돼서 다시 비춰지는 부분들은 정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이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본인도 사퇴 후에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든지 해서 그 의혹을 정면으로 밝히면 되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혐의가 없어진 다음에 또다시 국민들한테 또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상황에서 이것이 힘겨루기처럼 버텨진다면 저는 국민적 정서나 여론들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개인적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김용태 최고위원이나 또 하태경 의원이나 이렇게 좀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당과 또 인수위 측과 조금은 그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인수위 측에서는 그래도 그 인사청문회까지 가서 소상하게 본인이 설명을 그걸 할 기회를 갖고 그다음에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거 같고, 당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미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는 거 같고, 이건 접점을 찾을 수 있어요. 예, 국민적 정서로 봤을 때는 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선을 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왜냐하면 너무나 흡사한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들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했다라고 보고요. 지금 당에서 말씀하신 뭐 김용태 최고나 하태경 네. 의원의 경우는 우리가 0.7%의 24만 표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이 합리적인 중도의 국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지층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좀 정리가 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후보자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선택받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고집 피울 일은 아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런 큰 부담들을 안고 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리스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 본인이 빨리 이 정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진 사퇴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두 분의 시간에 딱 네. 의견이 없는데 좀 들어볼까요? 네. 아니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사실은 이 정호영 후보자에 관해서 네. 오 의원님과 제가 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혹 많은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대통령이 당선되었는가를 저희가 반추를 해보면 조국 사태를 딛고 또 공정과 상식의 기치를 내걸고 당선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장제원 비서실장이 막 화를 내면서 뭐가 똑같냐고 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조국 전 장관 때보다 좀 더 보다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검증을 해서 그런 후보자를 내세워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히려
딱 보기에도 너무 비슷하고 그리고 이 아들과 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후보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종합하면 10가지, 11가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것이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외쳤던 능력과 인품과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지명한다라고 했던 것에 부합하는 인사인지 그것만 보더라도 저는 벌써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버틸수록 굉장히 새 정부의 또 당선인에게 가는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러려고 정권 교체를 했나? 0.7% 차이로라고 후회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까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정호영 후보자가 네. 처음에 지명을 요청받았을 때 사실은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과거 조국 사태를 다 경험하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조금 뭐 이제 법적인 기준이나 사실 여부는 제가 알지 못하니까 억울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들이 이 국무위원에게 요구하는 이 여러 가지 도덕적 기준들은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그것을 거부했어야지 저렇게 그냥 항변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정부적 판단이 지금은 내려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계속 여론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또 가족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저 짐을 더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